회사에서 승진한 후 남편은 오만하게 소리치며 나를 모욕했다. 내 쓸모없는 생활비를 대주느라 돈을 낭비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분리하자고 요구했다. 내일부터 우리 각자 재산 관리하자. 내 돈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요구에 동의했다. 하지만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선 남편은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낡은 국산 세단의 엔진 소리가 아름다운 전세 아파트 마당에서 헐떡이다가 마침내 멈췄다. 박민주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오늘 그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고 가슴은 활짝 펴졌으며 턱은 높이 치켜들었다. 그의 손에는 오늘 오후 자신을 위한 선물로 신용카드로 막 구입한 새로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지난 3년간 꿈에 그리던 발령장을 막 받았다. 지사장이라는 직책이 드디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높은 연봉, 새로운 관용차,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존경에 대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은 사장실을 나온 직후부터였다. 그는 이제 세상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이 모든 성취가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지성, 그리고 매일 흘린 땀의 결과라고 느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잊었거나 정확히는 자기 삶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애써 외면했다. 민주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거칠게 집문을 열었다. 그는 새 서류 가방을 거실 소파에 던지고 목을 조이는 듯한 넥타이를 풀었다. 부엌에서는 소박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그것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냄새였다. 결혼 초 함께 고생하던 시절 그가 가장 좋아했던 메뉴였다. 하지만 오늘 그 냄새는 민준의 코를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그 메뉴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대기업 간부의 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단정한 실내복 차림의 아내 이지혜가 부엌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담은 쟁반을 들고 나왔다. 지혜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온화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날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진심 어린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민준의 차가운 시선을 보자마자 금세 사라졌다. 지혜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남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려 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하던 습관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마치 아내의 손길이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듯 재빨리 몸을 피했다. 지혜는 깜짝 놀라 허공에 손을 든 채 멈춰섰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평소 그곳에 있던 따스함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낯선 오만함의 번뜩임 뿐이었다. 민주는 아내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지금 민준의 눈에 비친 지혜는 돈도 벌지 못하고 남편 월급만 축내며 자신의 경력 성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었다. 민주는 매일 밤 지혜가 그의 셔츠를 완벽하게 다려주고 그가 밖에서 함부로 사 먹지 않도록 도시락을 싸주고 빠듯한 살림을 월말까지 꾸려나갔다는 사실을 잊었다. 민주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높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온갖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지혜가 만든 음식을 비웃으며 자신 같은 관리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고 불평했다. 바닥은 지혜가 하루에 2번씩 닦았는데도 말이다.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은 지혜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지혜는 그저 조각상처럼 서서 놀라운 인내심으로 남편의 막말을 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성공의 도취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도취감이 민준을 괴물로 만들 줄은 몰랐다. 민준은 아내가 잠자코 있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옳고 지혜는 짐이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반박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민준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은 재정 문제를 거론했을 때였다. 그는 지갑을 꺼내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 몇 장을 지혜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들은 바닥에 흩어졌다. 민준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좁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이제 신물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그가 보기에 쓸모없는 지혜의 삶을 부양하는데 지쳤다고 느꼈다. 그 말들은 아무런 여과 없이 튀어나왔다. 민주는 지혜를 그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요구하고 낭비할 줄만 아는 기생충이라고 불렀다. 그는 식료품비로 줬던 모든 돈을 들먹이며 마치 그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인 것처럼 말했다. 민주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스스로 만들어낸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민주는 그들의 결혼 생활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는 단호하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월급 통장을 분리하고 싶다고. 그는 더 이상 지혜가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이제 많아진 자신의 월급을 그가 보기에 낭비적인 가정용품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물건을 사는데 스스로 즐기고 싶었다. 그는 지혜에게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보라고 요구했다. 민주는 자신의 잔인한 연설을 매우 상처 주는 말로 끝맺었다. 그는 지혜의 쓸모없는 인생을 부양하느라 돈을 낭비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했다.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숨 막히는 정적이 그 공간을 감쌌다. 청길한 날이 마치 민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듯한 벽시계 소리만 들렸다. 천천히 지혜는 고개를 숙여 아까 만들었던 보리차 잔을 들었다. 그녀는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조금 마셨다. 그녀가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뺨에는 눈물이 없었다. 울음소리도 없었다. 민준이 상상했던 애원이나 히스테리도 없었다. 대신 지혜의 입술이 휘어지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매우 달콤한 미소였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 소름이 돋는 미소였다. 평소 부드럽던 지혜의 눈은 이제 깊고 어두운 호수 표면처럼 고요하고 사람을 빠져들게 했다. 매우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지혜는 남편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녀는 그것이 정녕 민준의 바람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통장과 재산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녀는 민준의 돈에 단 1원도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혜는 민준이 정말로 민준의 권리와 지혜의 권리를 완전히 분리하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봄으로써 그 합의를 명확히 했다. 승리감에 도취된 민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큰 짐을 벗어 던진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잔소리 없이 풍족한 돈으로 자유로운 삶을 상상했다. 아무 말 없이 민주는 침실로 향했고 거실에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지혜를 남겨두었다. 그날 밤 민주는 새 차와 친구들의 칭찬을 꿈꾸며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거실에서 지혜가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작고 검은색 수첩을 펼쳤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지혜는 내일 아침 일찍 민준이 출근한 직후에 용달차를 보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또한 지훈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중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지혜는 지난 5년간 사랑으로 가꿔온 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오만함에 배신당했다. 그녀는 수첩을 덮었다. 내일 민주는 소유권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지혜는 다시 미소 지었다. 이번 미소는 진짜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달콤한 꿈에 잠겨 있던 민준을 깨웠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그동안 자신의 몸을 받쳐주던 푹신한 침대의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게으르게 일어나 평소처럼 식탁에 뜨거운 커피 향이 가득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컵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도 없었다. 볶음밥 냄새도 없었고 그를 깨우던 지혜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없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아마 어젯밤의 다툼 때문에 지혜가 토라져 있다고 생각했다. 아, 내버려둬. 그는 생각했다. 이제 그는 돈이 많았다. 길거리나 호화로운 회사 구내식당에서 비싼 아침을 사 먹을 수 있었다. 그는 아내의 시중 따위는 필요 없었다. 민주는 서둘러 준비했다. 그는 가장 좋은 셔츠를 입고 새로 산 비싼 향수를 뿌렸다. 거실을 지나갈 때 그는 지혜가 베란다에서 잡지를 읽으며 여유롭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없었다. 민주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는 지혜 없이도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거만하게 아내를 지나쳐 인사도 없이 바로 차로 향했다. 그는 차문을 세게 닫고 회사로 향하며 지혜 쪽으로 먼지를 날렸다. 지혜는 흘끗 쳐다볼 뿐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잡지에 몰두했다. 민준의 차가 모퉁이에서 사라지자마자 지혜는 즉시 일어섰다. 커다란 노란색 트럭이 그들 집 담장 앞에 멈췄다. 제복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내려와 지혜의 지시에 따라 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민준은 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세명함을 자랑했다. 그는 또한 매력적이고 세련된 외모의 신입 비서인 최유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유나를 비싼 레스토랑의 점심 식사에 초대했고 지혜의 일주일치 식료품비와 맞먹는 가격의 메뉴들로 그녀에게 한턱 냈다. 민준의 씀씀이를 본 유나는 달콤한 칭찬으로 그를 대했고 이는 민준의 자만심을 더욱 키웠다. 민준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느꼈다. 아름다운 여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끝없이 솟아나는 듯한 돈에 둘러싸인 삶. 그는 다음 달에 신용카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는 새 월급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아서 통장 잔고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것도 잊었다. 그는 그저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오랜 저축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민주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 있는 60인치 평면 TV로 축구 중계를 보며 푹신한 소파에서 쉴 것을 상상했다. 그는 심지어 지혜 앞에서 비싼 점심 식사 영수증을 자랑하며 그녀 없이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내의 속을 긁을 생각까지 했다. 그의 차가 집마당으로 들어섰다. 집안 분위기는 어두웠다.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도 베란다 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민주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등 켜는 것을 게을리한 지혜를 탓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머니에서 열쇠를 더듬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렸을 때 민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발소리가 집 벽에 부딪혀 울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스위치를 찾아 눌렀다. 형광등 불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바로 그 순간 민주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은 안구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로 믿을 수 없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다. 푹신한 수입 가죽 소파, 우아한 유리 테이블, 두꺼운 털 카펫, 크리스털이 담긴 장식장, 벽에 걸린 그림들, 심지어 고급스러운 창문 커튼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물건들이 한때 놓여있던 자리를 알리는 얇은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져 안방 쪽으로 달려갔다.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자랑이던 대형 TV, 홈시어터, 원목 식탁,
양문형 냉장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부엌은 흔적도 없이 깨끗했고, 가스레인지도, 접시도, 심지어 숟가락 하나도 없었다. 민주는 미친 사람 같았다. 그는 주 침실로 달려갔다. 편안했던 킹사이즈 침대도 사라졌다. 옷을 보관하던 큰 옷장도 없었다. 방 한가운데 남은 것은 그가 대학생 시절 쓰던 낡고 얇은 소미불뿐이었다. 그것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냥 놓여 있었다. 그의 정장 더미가 그 이불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민주는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가득했다. 그는 집에 도둑이 들어 샅샅이 털어갔다고 생각했다. 그는 집 밖으로 달려나가 베란다의 값싼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의자였다. 지혜는 플라스틱 컵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민준의 얼굴과 대조적으로 평온했다. 민준은 지혜에게 소리치며 그들의 모든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그는 지혜가 부주의하여 자신이 일하러 간 사이에 도둑이 집안을 털어가게 내버려 뒀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혜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멍청한 아내라고 욕했다. 지혜는 천천히 플라스틱 컵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일어나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유롭지만 날카로운 말투로 지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어젯밤의 합의를 상기시켰다. 민준은 재산 분리를 요구했고 민준의 돈은 민준의 것이고 지혜는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혜는 사라진 모든 가구, 소파부터 TV, 냉장고, 침대까지 모두 지혜의 개인 저축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으로 산 물건들이라고 말했다. 지혜는 모든 구매 영수증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다. 민준이 명확한 분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혜는 자신의 모든 물건을 가지고 이사했다고 말했다. 민준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고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그의 월급은 자동차 할부금과 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겨우 충분했다. 반면 집안 살림은 지혜가 그들의 집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조금씩 조용히 사들였던 것이다. 지혜는 방 안의 낡은 소미불을 가리켰다. 그녀는 그 이불만이 5년 전 민준의 돈으로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것이 이 집에서 민준의 유일한 자산이었다. 지혜는 또한 자신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했으며 그녀의 물건들은 이미 그곳으로 옮겨졌다고 알렸다. 지혜는 핸드백을 들고 대문으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콜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타기 전에 지혜는 뒤돌아 어둡고 텅 빈 집 베란다에 여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잘 자라고 말하며 민준에게 자신의 자산 위에서 잠을 즐기라고 했다. 민준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멀어져가는 아내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날 밤 크지만 텅 비고 울리는 집 안에서 민준은 자신의 얇은 소미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배는 고팠지만 요리할 가스레인지도 없었고 유나에게 한턱 내느라 돈을 다 써서 지갑에는 현금이 없었다.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민준의 오만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사무치는 외로움이 대신했다. 그날 아침 민준은 등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깼다. 대학 시절부터 쓰던 얇은 소미불은 이미 탄력을 잃은 지 오래였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의 몸은 부서질 듯 아팠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텅 빈 방의 풍경이 그저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가차없이 후려쳤다. 샹들리에 장식 하나 없는 높은 천장, 그림 하나 없는 밋밋한 벽, 그리고 큰 옷장이 없다는 사실은 어제 오후의 일이 현실임을 깨닫게 했다. 지혜는 정말로 떠났고 집안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 민주는 어젯밤 저녁을 먹지 못해 뱃속을 파고드는 배고픔을 무시하며 일어나려고 애썼다.
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걸어가 출근하기 전에 몸을 씻을 생각이었다. 그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이 머릿속에 혼란을 씻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다. 수도꼭지는 잠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더니 완전히 잠잠해졌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샤워기 꼭지를 돌려보았다. 결과는 같았다. 그는 아마 아파트 단지에 수도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화장실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방이 좀 어두웠기 때문이다. 불빛이 없었다. 전등이 켜지지 않았다. 민주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방에서 뛰쳐나와 거실의 주 전원 스위치로 달려가 거실 등을 켜려고 했다. 어두웠다. 천장 선풍기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집의 전기가 완전히 나간 것이다. 찜통더위가 그를 덮치기 시작했고 가슴속까지 번져가는 공포감이 더해졌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한국전력과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번호를 찾았다. 상담원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 몇 번의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민주는 감정이 격해진 높은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리며 왜 예고도 없이 자기 집 전기를 끊었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을 바쁘고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 없는 대기업 간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상담원의 대답은 민준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상담원은 3개월 연속 요금이 미납되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지금까지 항상 지혜에게 생활비를 주었고 그 돈의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가 준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동안 부족한 전기세와 수도세를 불평 한마디나 알림없이 자신의 사비로 메워왔던 것은 바로 지혜였다. 민주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를 걸었고 대답은 똑같았다. 수도 요금도 3개월째 미납 상태였다. 오늘 당장 전기와 물을 다시 사용하려면 모든 미납 요금과 연체료 그리고 재연결 비용을 완납해야 했다. 그 금액은 적지 않았다. 민주는 모바일 뱅킹 잔액을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제 막 비싼 가죽 가방을 사고 유나에게 호화로운 점심을 사주느라 돈이 바닥나 있었다. 높은 액수의 새 월급은 이달 말에나 들어올 예정이었다. 무거운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남은 저축액을 이체하여 그 청구서들을 납부했다. 그는 출근하려면 씻고 옷을 다려야 했다. 냄새나고 구겨진 옷차림으로 회사에 갈 수는 없었다. 민준이 청구서를 납부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현관문에서 세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걸어가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시무룩한 표정의 땅딸막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들이 사는 전세 아파트의 집주인인 김 사장님이었다. 민주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억지로 친절하게 김 사장님께 인사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그 미소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오늘이 만기인 연간 전세금 잔금 납부를 독촉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집세 낼 돈을 항상 따로 떼어두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는 보통 지혜에게 주어 김 사장님께 전달했던 액수를 말했다. 김 사장님은 민준이 말한 액수를 듣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알고 보니 이 고급 지역의 집세는 민준이 말한 액수의 2배였다. 지난 5년 동안 민준은 실제 집세의 절반만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는 물론 지혜가 조용히 완납했다. 지혜는 민준에게 항상 자신이 집세 협상을 잘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사실은 민준이 부담 느끼지 않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지혜가 그들의 거주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김 사장님은 최후 통첩을 했다. 오늘 완납하든지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이미 다른 세입자가 줄을 서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계좌에 남은 돈은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느라 이미 바닥났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거지처럼 쫓겨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민주는 결국 회사 동료에게 전화해 지갑을 두고 왔다는 핑계로 돈을 빌렸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김 사장님에게 돈을 지불한 후 민주는 텅 빈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벽시계는 없었지만 그는 이미 회사에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다. 그는 남은 음식이 있기를 바라며 부엌으로 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쌀도, 라면도, 심지어 소금 한 톨도 없었다. 지혜는 정말로 모든 것을 가져갔다. 민주는 결국 빈속으로 출근했고 방금 다시 나오기 시작한 수돗물로 허기를 달랬다. 차 안에서 그는 좌절감에 핸들을 내리쳤다. 그가 쓸모없다고 비난했던 삶이 사실은 아내의 전적인 보조금으로 지탱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애써 모은 남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무실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던지는 경직된 미소, 뒤에 피곤한 얼굴과 굶주린 배를 숨기려고 애썼다. 그가 입은 재킷 등 부분이 조금 구겨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담요를 깔고 바닥에서 서둘러 다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회사에서 그는 신임지사장, 떠오르는 별이었다. 민주는 텅 빈 집과 숨막히는 청구서의 그림자를 떨쳐내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아니 지혜 없이 더 잘 지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이 성공한 독립적인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유나가 책상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의 유나는 세련된 오피스룩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소박하고 단정한 지혜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민주는 유나의 책상으로 다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태도를 취했다. 최대한 부드럽게 만든 목소리로 그는 유나에게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그 레스토랑은 예전에 민준과 지혜가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던 곳이었다. 민주는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여전히 사치를 누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그곳을 선택했다. 원래부터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했던 유나는 그 제안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은 마치 걸어 다니는 금광을 본 것처럼 반짝였다. 그들은 그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웨이터는 민준이 단골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맞이했다. 민준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받은 VIP 서비스에 감명받은 듯한 유나를 흘끗 보았다. 그들은 아름다운 도시 전망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나는 주저없이 가장 비싼 메뉴들을 주문했다. 최고급 수입 스테이크, 해산물 전체 요리, 그리고 민준이 분식집에서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돈과 맞먹는 가격의 열대 과일 주스. 민준은 그저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속으로는 걱정스럽게 계산을 시작했지만 신용카드 한도가 아직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유나가 자신을 아내에게 버림받고 파산한 남편이 아니라 후하고 안정된 남자로 봐주기를 바랐다. 점심 내내 민주는 자신이 맡게 될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말 해외 휴가 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허풍을 떨었다. 유나는 숭배하는 듯한 눈빛으로 들으며 때때로 민준의 지성과 성공을 칭찬했다. 그 칭찬들은 상처 입은 민준의 자존심에게 사막 한가운데의 시원한 물과 같았다. 그는 유나 앞에서 진정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 민주는 자기 집에 제대로 된 침대도 없고 회사 동료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그 순간 그가 세상의 왕이라는 환상만이 존재했다. 음식은 매우 맛있었고 유나의 웃음소리는 그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계산 시간이 왔다. 웨이터가 닫힌 계산서를 가져왔다. 민주는 살짝 열어보았다. 액수는 어마어마했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이미 연습해둔 우아한 동작으로 지갑에서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내 작은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웨이터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고 그것을 가져갔다. 민주는 유나와 대화를 계속하며 예전 아내가 얼마나 낭비가 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유나는 안타까운 척 동정하며 민주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잘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5분이 지났다. 그 웨이터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약간 어색해 보였다. 그는 민준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한도 초과였다. 민준은 놀랐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작게 웃으며 유나에게 아마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예비카드인 두 번째 신용카드를 꺼냈다. 웨이터가 다시 그것을 가져갔다.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테이블 밑에 그의 다리는 불안하게 움직였다. 유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약간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웨이터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레스토랑 매니저와 함께였다. 민준을 알고 있던 매니저는 정중하지만 유나에게도 들릴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 카드 모두 시스템에서 거부되었다고 설명했다. 민준은 당황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레스토랑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욕하려 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차분하게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지금까지 민준의 신용카드가 이지혜 여사님의 주 계좌에 연결된 보조카드, 즉 가족카드였다고 설명했다. 오늘 아침 은행 측에서 주카드 소지자인 이지혜 여사님이 모든 보조카드의 접근을 차단하고 해당 레스토랑의 자동 결제 연결을 끊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피가 끓어오르는 수치심을 참았다. 그는 지지를 바라며 유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유나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숭배하는 듯한 눈빛은 사라지고 경멸과 무시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유나는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치며 눈앞의 남자가 실제로는 재정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 말 없이 유나는 가방을 열어 자기 몫의 식사비를 현금으로 내고 일어섰다. 그녀는 급한 일이 생겨서 사무실로 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민준을 그렇게 떠났다. 민준은 그 테이블에 홀로 남아 다른 웨이터들과 손님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는 남은 계산서를 지불할 충분한 현금이 없었다. 산산조각 난 자존심을 안고 민준은 유일하게 남은 명품인 비싼 시계를 계산대에 담보로 맡겨야 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왔다. 그날의 대낮 햇살은 유난히 뜨거웠고 그의 피부를 태웠지만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사치가 신용카드부터 레스토랑의 VIP 대우까지 모두 지혜가 제공한 편의시설이었다는 것을 막 깨달았다. 지혜 없이는 그는 자신의 점심값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치의 가면은 금이 같고 그의 연약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민준의 나날은 이제 숨막히는 불안으로 가득 찼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호화로운 전세 아파트는 이제 춥고 쓸쓸한 텅 빈 동굴로 변했다. 가구가 없으니 아주 작은 소리라도 벽에 부딪혀 울렸다. 마음을 저미는 외로움의 메아리를 만들었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이후 귀가한 민주는 저녁으로 잼없는 식빵밖에 먹을 수 없었다. 그는 딱딱한 거실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텅 빈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유나에게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신용카드가 거절된 것을 안 후 정말로 자취를 감췄다. 수치심과 분노가 민준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이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는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지사장으로서의 첫 월급이 들어오면 모든 가구를 새로 사고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 지친 몸과 복잡한 마음으로 막 퇴근했을 때 택시 한 대가 그의 집 담장 바로 앞에 멈췄다. 민준은 창문으로 엿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통통한 몸매의 노부인이 큰 가방 2개와 라피아 끈으로 묶인 상자 하나를 들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시골에서 멀리서 오신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이었다. 민준은 이마를 세게 쳤다. 그는 어머니가 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달에 방문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원래는 지혜가 마중을 나가고 손님방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지혜는 없었다. 민주는 반쯤 미쳐버릴 것 같았다. 잔소리 많고 요구가 많은 어머니에게 이 텅 빈 집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민주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효자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박 여사님은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터미널에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는지, 왜 민준의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집이 이렇게 조용한지 물었다. 민준은 회의가 바빴고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았다고 둘러댔다. 그는 지갑에 남은 마지막 현금으로 어머니의 택시비를 지불하고 어머니의 짐을 집 안으로 옮겼다. 박 여사님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눈은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시선으로 방 안을 훑었다. 그녀는 카펫 없는 깨끗한 바닥, 장식 없는 벽,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앉던 푹신한 소파가 없는 것을 보고 입을 쩍 벌렸다. 박 여사님은 놀라서 소리치며 아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집이 방금 강도를 당했다고 단정했다. 머릿속에 거짓말을 준비해둔 민주는 초조하게 대답했다. 그는 집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혜와 함께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모든 낡은 가구를 팔았고 해외에서 수입한 새 가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박 여사님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아들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믿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앉을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의자 하나 없었다. 결국 투덜거리며 박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먼 길을 온 후 허리가 아프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지혜는 어디 있니? 왜 그 며느리는 시원한 음료와 간식으로 나를 맞이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었다. 민주는 지혜가 급한 일로 친정에 갔다고 둘러댔다. 지혜의 이름을 듣자 박 여사님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녀는 며느리를 헐뜯기 시작했다. 박 여사님은 지혜가 분수를 모르는 아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감히 싸돌아다니다니. 그녀는 민준이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지혜 같은 아내를 얻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 계속해서 짓거렸다. 민준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마음이 쓰렸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겠지만 지금 이 텅 빈 집에서 어머니의 말은 그의 얼굴을 때리는 아이러니처럼 들렸다. 예전에는 항상 향기로운 이불로 손님방을 준비하고 박 여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주던 사람이 바로 지혜였다. 지금은 시원한 물도 음식도 어머니를 위한 푹신한 침대도 없었다. 갈등은 박 여사님이 월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격화되었다. 그녀는 높은 목소리로 이번 달 민준에게서 온 송금이 아직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골집 지붕을 수리하고 잔치에 갈 새 장신구를 사는데 그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매달 어머니에게 100만 원씩 자동 이체를 설정해 두었고 그 이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평소처럼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오히려 크게 화를 냈다. 그녀는 핸드백을 바닥에 던지고 민준이 승진한 후 인색해졌다고 소리쳤다. 박 여사님은 보통 매달 400만 원을 받았지 100만 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아내의 생활 방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모님 용돈을 깎았다고 비난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신에게 맹세코 5년간 일하면서 월급 계좌에서 매달 100만 원만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400만 원을 보낸 적이 없었다. 박 여사님은 완강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매달 4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라는 설명과 함께 적혀 있었다. 민준은 그 통장을 빼앗아 꼼꼼히 확인했다. 이체 날짜는 민준의 월급날과 같았지만 액수는 현저히 달랐다. 민준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서서히 진실이 그의 마음속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준에게 알리지 않고 매달 어머니의 계좌에 300만 원을 더해준 사람은 바로 지혜였다. 지혜는 자신의 사비를 보냈지만 민준이 어머니 눈에 매우 성공하고 효심 깊은 아들로 보이도록 민준의 이름으로 보냈던 것이다. 지혜는 남편의 위신이 지켜지도록 민준이 준 돈의 부족분을 메워주었다. 민준은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낭비해온 지혜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칭찬을 구한 적도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의 대부분이 자신의 돈이라는 것을 내세운 적도 없었다. 지혜는 민준이 어머니로부터 모든 칭찬과 기도를 받도록 내버려 두었다. 반면 지혜는 욕을 먹고 쓸모없는 며느리로 여겨지는 것을 감수했다. 후회감이 민준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여전히 지혜를 욕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지혜를 민준의 돈을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여자라고 부르며 그래서 민준이 더 이상 400만 원을 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준은 지혜를 변호하기 위해 소리치고 싶었다. 지혜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어머니를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높았다. 그날 밤 그 전세 아파트의 분위기는 정말로 지옥 같았다. 민준은 맛있는 음식을 사줄 돈이 없었다. 그는 이웃 가게에서 외상으로 산 라면을 끓여야 했다. 박 여사님은 라면 먹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아들이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여 불효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손님용 침대가 없었다. 안방에 있는 민준의 얇은 소미불은 둘이 자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성인 아들과 함께 자는 것은 부적절했다. 결국 민준은 양보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얇은 소미불을 내주었다. 반면 자신은 낡은 반지 상자를 깔고 딱딱한 바닥에서 잤다. 지친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와 함께 조용한 밤중에 민주는 어두운 방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쑤시고 배는 쓰리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어머니가 잠꼬대로 시골 이웃의 이름을 부르며 뭐든지 사줄 수 있다고 하는 민준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 민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이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의 재정관리 없이는, 아내의 조용한 보조 없이는 그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침대 하나 사줄 수 없는 빠듯한 월급쟁이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던 여자를 쫓아냈고 이제 그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그 자신을 덮쳤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출근했다. 잠을 설쳐 눈이 부었고 등이 판자처럼 뻣뻣했으며 셔츠는 제대로 다리지 못해 구겨져 보였다. 그는 어머니를 집에 남겨두고 오늘 저녁에 많은 돈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다. 가는 길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회사의 가장 큰 고객 중 한 명인 김 회장님과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김 회장님과의 프로젝트는 그가 이끄는 지사의 연간 목표 달성의 핵심이었다. 민주는 남은 자신감을 긁어모으려 애썼다. 그는 속으로 자신이 위대한 지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그의 프로젝트들은 항상 성공하지 않았던가. 그는 자신의 로비 능력이 오늘 그를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다. 몇몇 직원들은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민주는 무시했다. 그는 바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유나에게 김 회장님을 위한 발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나는 차가운 얼굴로 민준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평소 보여주던 요염한 미소는 없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거칠게 책상 위에 놓았다. 민주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지만 유나는 필요한 말만 하고 바로 나갔다. 민주는 그 서류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일련의 숫자, 시장 분석 그래프, 그리고 낯설게 느껴지는 기술 용어들을 보았다. 예전에 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지혜는 항상 집에서 그가 자료를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지혜는 중요한 요점들을 요약해주고 위험 요소를 설명해주고 심지어 협상 전략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었다. 민주는 그동안 자신이 고객 앞에서 얼굴마담 역할만 했다는 것을 막 깨달았다. 반면 그 전략 뒤에 두뇌는 그의 아내였다. 십시정각, 김 회장님이 그의 팀과 함께 도착했다. 그 중년 남성은 강한 위험의 아우라를 풍겼다. 그들은 차가운 회의실에 앉았다. 민주는 앞에 서서 계약 연장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발표하려고 애썼다. 그는 달콤한 말과 큰 이익을 약속하며 설득력 있는 연설가 스타일로 말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민준의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 김 회장님은 시장 변동성 위험 완화와 새로운 규제가 그들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답을 몰랐다. 그는 공허하고 규범적인 문장으로 빙빙 돌려 대답하려고 애썼다. 김 회장님은 얕은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김 회장님은 이어서 보통 민준의 제안서에 첨부되던 3분기 분석에 대해 물었다. 김 회장님은 그 분석의 예측의 날카로움과 탁월한 해결책 때문에 자신이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분석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지혜가 중요한 회의 전에 그의 서류 가방에 몇 장의 추가 종이를 넣어주던 것을 기억했다. 민준 씨 읽어보라고 작은 메모예요. 라고 말하면서 알고 보니 그 작은 메모가 그동안 민준의 성공의 열쇠였던 것이다. 지혜의 메모 없이는 민준의 제안서는 지루하고 부가가치가 없는 표준 서류 뭉치에 불과했다. 민준은 더듬거리며 그의 팀이 그것을 첨부하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님은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마치 민준의 무능함을 벌거벗기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 노인은 자기 앞에 놓인 제안서 폴더를 큰 소리로 닫았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님은 민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지혜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혜가 경영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교육 배경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김 회장님이 민준과 협력할 의향이 있었던 것은 민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민준이 제안하는 모든 전략에서 지혜의 냉철한 손길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김 회장님은 민준의 발표 뒤에 지혜의 명석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혜의 남편으로서 민준을 존중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민준이 지혜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쫓아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회장님은 자신이 윤리와
신뢰를 굳게 지키는 사업가라고 말했다. 만약 민준이 집에서 자신을 가장 지지해주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면 김 회장님이 어떻게 민준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김 회장님은 일어나 재킷을 정리하고 모든 계약 연장 계획을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투자를 철회하고 경쟁사로 옮길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님은 민준과 악수도 하지 않고 그의 팀과 함께 회의실을 떠났다. 민준은 여전히 켜져 있는 프로젝터 화면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반면 그의 직원들은 그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민준이 실패를 곱씹을 틈도 없이 회의실에 인터콤이 울렸다. 대기업 사장의 비서 목소리가 들려 민준에게 즉시 회장인 박 사장님을 뵙도록 불렀다. 민준은 교수대로 향하는 사형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장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에서 박 사장님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김 회장님이 이미 박 사장님에게 전화하여 계약 취소 이유를 알렸던 것이다. 박 사장님은 민준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민준을 무능하고 부주의하며 주요 고객을 잃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박 사장님은 월간 실적 보고서 서류를 민준에게 던졌다. 박 사장님은 더 고통스러운 또 다른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민준의 실적 그래프가 사실은 평범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하락 추세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준이 승진한 유일한 이유는 김 회장님과 같은 대형 고객들이 민준의 접근 방식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 때문이었다. 이제 그 만족감이 민준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 있던 그림자 컨설턴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박 사장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고를 했다. 민준에게는 그 고객을 되찾거나 실적을 급격히 개선할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 실패하면 민준은 쫓겨날 것이다. 민준은 무릎이 떨리는 채로 사장실을 나왔다. 그는 주위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 책상으로 돌아와 점점 쌓여가는 업무 더미를 보았다. 그는 그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머리가 멍했다. 그는 지혜와 상의 없이는 복잡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경력을 위해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설득해볼까 했지만 지혜의 번호는 없는 번호였다. 민준은 약간의 위안이라도 얻을까 하여 유나의 책상 쪽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유나가 조용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유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민준은 몰랐다. 유나는 경쟁사와 통화 중이었다. 민준이 대형 고객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정보를 누설하고 있었다. 유나는 침몰하는 민준의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며 자신을 위한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 불이 꺼지기 시작할 때 민준은 자기 칸막이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지혜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만함 위에 세운 그의 경력은 이제 무너져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삶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민준의 목을 더욱 조여왔다. 텅 비고 울리는 집에서 계속 불평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끝없는 정신적 테러와 같았다. 박 여사님은 지금의 신세와 예전 시골에서의 편안한 삶을 끊임없이 비교했다. 그녀는 새 침대, 새 텔레비전,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마치 민준이 뒷마당에 돈나무라도 가진 것처럼 민준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분노에 차 폭발하며 민준이 새 아내나 다른 여자를 위해 돈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 다른 여자는커녕 민준은 자기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지사장으로서의 첫 월급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회사 동료에게 빌린 돈의 잔액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절망 속에서 민준의 마음속에 교활한 생각이 자라났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어머니의 속삭임에 의해 키워진 생각이었다.
탐욕에 이끌린 단순한 논리로 박 여사님은 민준에게 지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박 여사님에 따르면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 집에 있던 모든 물건, 지혜가 가져간 호화로운 가구를 포함하여 그것은 공동 재산이었다. 누가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결혼 생활에서는 두 사람의 것이라는 논리였다. 박 여사님은 민준이 그 자산 가치의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확신시켰다. 거기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지혜의 많은 저축도 포함되었다. 눈이 먼 민준은 그 아이디어를 즉시 받아들였다. 그는 이것이 그의 가난에서 벗어날 즉각적인 탈출구라고 느꼈다. 그는 지혜의 재산 절반을 얻을 수 있다면 빚을 갚고 어머니를 위해 새 가구를 사고 다시 생각 없이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민주는 길거리 광고에서 본 값싼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 소송과 재산 청구를 처리했다. 조정 기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이제 약간 낡아 보이는 최고의 정장을 입었다. 손으로 직접 빨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며 가정법원 건물로 들어설 때 가슴을 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학대받은 남편이라는 서사를 이미 짜놓았다. 아내가 집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진 남편.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적인 시선을 무시하며 거만한 자세로 대기실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가 왔다. 지혜의 모습은 민준의 숨을 텄게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다. 지혜는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밝고 평온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얼굴의 건장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그는 지혜의 어릴 적 친구이자 이제 수도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된 김지훈이었다. 지훈을 보자 민준의 기가 약간 꺾였지만 그의 탐욕이 다시 그의 투지를 불태웠다. 조정실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차가웠다. 민준은 어설프고 준비가 부족한 변호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했다. 그는 지혜가 가져간 모든 가재도구의 가치, 지혜의 예금 계좌 잔액의 절반, 그리고 민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함하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민준은 가장으로서 그 재산 축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기술적으로는 지혜가 샀더라도 말이다. 민준은 심지어 파렴치하게도 그들이 살던 호화로운 전세 아파트의 전세금을 공동재산으로 계산하여 지혜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혜가 그냥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느끼며 조정 판사가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혜는 그 모든 요구를 무표정하게 들었다. 그녀는 무릎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씩 여유로워 보이는 지훈을 흘끗 보았다. 지혜 측이 말할 차례가 되자 지훈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란색 폴더를 꺼냈다. 천천히 그리고 위험 있는 동작으로 지훈은 그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훈은 명확하고 단호한 바리톤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반박할 수 없는 서면 증거로 민준의 주장을 하나씩 격파했다. 지훈은 민준의 얼굴을 서서히 창백하게 만드는 법적 사실들을 설명했다. 첫째, 그들이 살던 집에 관해서였다. 지훈은 소유권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 호화로운 집은 개인 소유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지혜의 대가족 기업인 아리산티 그룹 소유의 부동산 자산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민준의 신부는 그곳에서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에 불과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훈이 임대료 체납 기록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알고 보니 원래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료는 민준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 그 차액은 그동안 지혜가 아내로서의 지원금으로 메워왔다. 하지만 민준이 전문적으로 재산 계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은 무효로 간주되었다. 법적으로 민준은 지난 5년간 실제 의무의 극히 일부만 지불했기 때문에 지혜의 가족회사에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체납 빚을 지게 된 것이다. 민준은 눈을 크게 떴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우는 자동차 문제로 넘어갔다. 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던 세단 자동차는 민준이나 지혜 개인 명의가 아니었다. 그 차는 지혜의 가족 회사, 자회사 중 하나의 지사 사무용 자산으로 예전에 지혜의 추천으로 민준에게 대여된 것이었다. 지우는 차량 자산 회수 통지서를 내밀었다. 민준과 지혜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대여 편의는 철회되었다. 민준은 그날 바로 차를 반납하지 않으면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와 저축에 관해서 지우는 합법적인 이체 증명과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가구를 사는데 사용된 모든 돈은 지혜의 개인 계좌에서 나왔으며 이는 유산과 가족의 주식 배당금으로 종교법과 국법상 아내의 고유 재산이며 재산 분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지우는 가계 지출 요약본을 보여주었다. 결혼 생활 동안 민주는 그들의 생활 수준에 맞는 적절한 부양비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운 것은 지혜였다. 만약 민준이 계산을 고집한다면 지혜는 5년간의 미지급 부양비 반환을 역으로 청구할 것이었다. 조정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민준은 발밑에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돈을 얻으려는 그의 요구는 오히려 평생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빚의 위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 고용한 값싼 변호사는 할 말을 잃고 무엇을 변호해야 할지 모른 채 서류만 뒤적였다. 민준은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눈에서 약간의 동정심이라도 찾기를 바라며 지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혜의 시선은 의미 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지혜는 마침내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 모든 임대료 빚과 미지급 부양비를 탕감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단 하나의 조건으로 민주는 지금 당장 한 푼의 재산 요구도 없이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고 지혜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했다. 민주는 심하게 떨었다. 펜을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계속 요구한다면 그는 완전히 파산하고 민사채무로 감옥에 갈지도 몰랐다. 먼지처럼 산산조각 난 자존심을 안고 민주는 그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는 차도 돈도 희망도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법원 건물을 나섰다. 건물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민준의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대중교통을 타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 재산 분할의 꿈이 사라진 것에 크게 실망할 어머니의 분노를 마주해야 했다. 그 파괴적인 조정 재판 이후 민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의 관용차는 지혜의 협력 리스 회사에 의해 회수되었고 그는 붐비는 온라인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야 했다. 매일 아침 그는 땀과 길거리 먼지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껴야 했고 사무실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졌다. 집에서는 박 여사님이 더욱 심해졌다. 민준이 재산 분할에 실패하고 오히려 차를 잃었다는 것을 안 후 어머니는 매일 민준을 어리석고 쓸모없는 아들이라고 욕했다. 이러한 정신적 압박은 민준의 회사 업무 성과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자주 멍하니 있었으며 치명적인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 혼란 속에서 유나가 다시 접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애의 유혹이 아니라 독이 든 뱀의 속삭임이었다. 유나는 사실 민준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만의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민준의 절망을 이용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연체된 신용카드 청구서와 채권 추심원의 위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유나가 납품업체 송장 뭉치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유나는 사무실 문을 닫고 민준의 책상 가장자리에 앉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민준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전 간부들이 흔히 사용하던 해결책을 제안했다. 유나는 인쇄 및 사무용품 조달 납품업체를 위한 지불 송장을 내밀었다. 그녀는 계획을 능숙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단지 그 송장의 가격을 부풀리기만 하면 되었다. 유나는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데 협력할 수 있는 납품업체 측 지인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 차액은 둘이서 나눌 수 있었다. 유나는 이것이 매우 안전하고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민준을 안심시켰다. 액수가 그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겨우 수천만 원. 회사에게는 작은 숫자지만 지금 민준의 개인 주머니에는 큰 돈이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 작은 목소리는 그것이 범죄인 부패 행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부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어머니의 환한 얼굴, 매시간 그를 괴롭히는 채권 추심원의 전화벨 소리, 그리고 그의 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배고픔이 그의 건전한 논리를 마비시켰다. 민준은 확신을 구하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거짓된 안전을 약속하는 미소였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그 허위 지불 승인서에 서명했다. 그는 한 줌의 돈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그 부정한 돈이 입금되었다. 민준은 자기 몫을 받았다. 잠시 동안 그는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그는 신용카드 빚의 일부를 갚고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다. 박 여사님은 잠시 동안 화를 멈췄다. 민준은 자신이 좁은 구멍을 빠져나왔다고 느꼈지만 자신이 치명적인 쥐덫에 막 들어섰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2주가 조용히 지나갔다. 어느 흐린 아침까지 민준이 막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사무실 분위기는 숨 막히게 조용했다. 직원들은 각자의 책상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않았다. 유나는 자리에 없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갑자기 박 사장님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대기업 사장이 붉어진 얼굴로 나왔고 그 뒤를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든 낯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따랐다. 박 사장님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목소리로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민준에게 즉시 주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민준은 마치 새 신발을 신은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유나가 이미 거기에 앉아 깊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우는 것을 보았다. 테이블 끝에는 재무비리 신고가 접수되어 긴급 감사를 위해 본사에서 특별히 고용한 외부 감사팀이 앉아 있었다. 민준은 회전의자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감사팀장을 바라보았다. 그 의자가 천천히 돌았을 때 민준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감사팀장 자리에 앉아 있던 인물은 지혜였다. 그렇다, 지혜였다. 그가 이혼한 아내, 그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여자. 지혜는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위험을 풍기며 나타났다. 그녀는 단정한 히잡과 함께 격식 있는 검은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이혼 후 지혜는 전문직 세계로 돌아와 과거의 뛰어난 명성 덕분에 유명 감사법인에 즉시 채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맡은 첫 번째 고객은 민준이 일하던 회사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밀하게 작동하는 카르마였다. 지혜는 미소 짓지 않았고 친근한 인사도 없었다. 그녀는 처형을 준비하는 순수한 전문가였다. 지혜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다. 차분하고 분석적인 목소리로 그녀는 팀의 발견 사항을 설명했다. 그녀는 민준이 저지른 자금 횡령의 증거들을 제시했다. 허위 출장비 예산 조작부터 민준이 유나와 함께 최근에 저지른 물품 조달, 가격 부풀리기 증거까지. 지혜가 제시한 데이터는 매우 상세했고 디지털 흔적, 승인 기록, 그리고 민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자금 흐름까지 완벽했다. 민준이 발뺌할 틈은 조금도 없었다. 지혜는 마치 썩어가는 시체를 해부하듯 차갑게 모든 것을 폭로했다.
박 사장님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는 설명을 요구했다. 민주는 당황하여 부인하려 하고 시스템이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유나가 악어의 눈물과 함께 얼굴을 들었다. 유나는 민준을 비난하며 소리쳤다. 유나는 민준에게 그 조작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유나는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힘이 없었고 민준이 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유나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민준을 주모자로 몰았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 그가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 그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지혜는 그 드라마를 무표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리고 나서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다. 유나가 들어와 그들이 논의하던 당시의 민준 사무실 CCTV 녹화 영상과 민준이 부패 자금 분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채팅 증거. 그 증거는 유나의 거짓말을 침묵시켰고 동시에 민준의 경력의 관뚜껑이 단단히 닫혔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미 진절머리가 난 박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민준을 불명예 해고했다. 그는 또한 만약 민준이 24시간 내에 횡령한 모든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 사건을 법적 절차로 처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사의 손실에 대한 벌금도 추가되었다. 민준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박 사장님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는 심지어 지혜에게 다가가 후회로 가득 찬 갈라진 목소리로 전처의 이름을 불렀다. 그를 구할 수 있는 남은 사랑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혜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미쳤었어. 그가 신음했다. 하지만 지혜는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고 높은 곳에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여기 독립적인 감사인으로서 와 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의 아내가 아니고요. 연민을 베풀 시간은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을 때 끝났습니다. 지혜는 돌아서서 팀원들과 함께 방을 나갔다.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서 완전히 무너져 울부짖는 민준을 남겨두고 민준은 마치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짊어진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호화로운 사무실 건물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스테이플러, 자신의 사진, 그리고 금이 간 머그컵 등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판지 상자 하나만 있었다. 평소 그에게 정중했던 경비원은 이제 민준이 회사 자산을 가져가지 않는지 확인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뜨거운 대낮의 햇살이 그의 피부를 태웠다. 하지만 민준은 뼛속까지 추위를 느꼈다.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직위, 자존심, 그리고 그의 경력의 미래는 그가 한때 쓸모없다고 불렀던 여자의 손에 산산조각 났다. 박 사장님은 그에게 강력한 최후 통첩을 했다. 24시간 내에 회사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그 위협은 도로의 시끄러운 경적 소리를 압도하며 그의 귓가에 끔찍하게 울렸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민주는 철창 신세를 피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그는 남은 모든 재산을 팔았다. 그의 비싼 시계는 현금이 급했기 때문에 헐값에 중고상에게 팔았다. 그의 개인 노트북, 최신 스마트폰, 그리고 그가 신었던 브랜드 가죽 신발까지 모두 중고 전자제품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는 심지어 얼마 되지 않는 퇴직연금 잔해까지 해지했다. 그는 간신히 회사의 원금 손실을 메울 돈을 모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비록 그것이 이제 그가 정말로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말이다. 저녁을 사 먹을 돈은커녕 전세 아파트 월세를 낼 돈도 한 푼 남지 않았다. 민주는 헝클어진 얼굴과 붉은 눈으로 텅 빈 전세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박 여사님이 험악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해고 소식은 빠르게 퍼져 이웃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들은 수군거리다가 결국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 박 여사님은 즉시 폭발적인 분노로 민준을 맞이했다. 그녀는 아들의 기분이 어떤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위로의 포옹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부패로 해고당하고 부자가 되는데 실패한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에 대한 욕설뿐이었다. 박 여사님은 속았다고 느꼈다. 노후에 편안하게 살겠다는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박 여사님에게 돈 없는 아들은 실패한 투자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박 여사님은 큰 가방들을 거실로 끌고 왔다. 그녀는 그날 바로 시골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도시에서 민준과 함께 고생하며 살 생각이 없었다. 전세 아파트 이웃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수모를 견딜 수 없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발 아래 엎드려 어머니에게 남아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달라고 애원했다. 민준은 아직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민준이 다시 성공해야만 돌아올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박 여사님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그 집을 떠났고 민준을 가구 없는 차가운 바닥에 홀로 울게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민준의 남은 정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다음 날 민준의 악몽은 계속되었다. 집주인이 찾아와 민준이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게 되자 강제로 그를 쫓아냈다. 민준은 등에 옷가방을 맨 채 거리를 방황했다. 그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는 대기업부터 작은 신생기업까지 수백 통의 지원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평판은 이미 무너졌다. 그의 이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으로서 업계 인사협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를 받아주려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면접 제의조차 받지 못했다. 그의 전문 경력의 문은 자신의 실수로 굳게 잠겼다. 절망에 빠진 민주는 기준을 낮췄다. 그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 운전기사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운전할 차량이 없다는 것을 막 깨달았다. 관용차는 회수되었고 오토바이도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리려고 했지만 보증금조차 낼 돈이 없었다. 마침내 굶주린 배는 그에게 남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게 만들었다. 민주는 뜨거운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포장마차 식당, 잡화점, 심지어 오토바이 세차장에까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했다. 예전에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 앉아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하던 그는 이제 단 한 끼의 밥을 위해 허드렛 일을 구걸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모습과 우울증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눈빛 때문에 그를 거절했다. 운명은 그를 예전의 지혜와 자주 식사했던 그리고 유나 앞에서 굴욕을 당했던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으로 다시 데려왔다. 민주는 뒷문으로 들어가 주방장을 만났다. 그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애원했다. 주방장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역겨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냄새나고 축축한 방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더러운 접시들을 가리켰다. 민주는 최저임금을 받는 일용직 접시 닦기로 고용되었다. 그날 밤 오만했던 전지사장 민주는 다른 사람들의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 찬 기름진 대형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예전에 비싼 펜을 잡던 그의 부드러운 손은 이제 거친 비눗물에 담가져 거칠고 주름졌다. 음식물 찌꺼기의 비린내가 그의 옷에 베어 코를 찔렀고 토하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았다. 커다란 냄비에 찌든 때를 문지르던 중 민준의 눈은 요리사들의 오락을 위해 주방 구석에 걸려있던 작은 텔레비전에 꽂혔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전국 비즈니스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나는 것 같았다. 그 화면에는 지혜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의 전처는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로 인터뷰를 하며 매우 우아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지혜는 정직, 노력, 그리고 정직한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면 아래에는 지혜의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감사 및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의 소유주라는 새로운 직함이 적혀 있었다. 민주는 눈물이 글썽한 채 그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기름때 묻은 더러운 스펀지를 쥐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았다.
그의 인생 최저점에서 주방 쓰레기 냄새와 더러운 접시 소리 사이에서 민주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했다. 지혜는 그가 도랑에 버린 다이아몬드였고 자신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던 조약돌에 불과했다. 후회는 너무 늦게, 아주 늦게 찾아왔고 레스토랑 주방의 뜨거운 증기 속에서 숨 막힐 듯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 레스토랑 주방에서의 밤 이후 2년이 흘렀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았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수레바퀴는 가장 밑바닥에서 멈춘 듯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피부는 햇볕에 검게 탔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희끗희끗해졌으며 몸은 깡말랐다. 민주는 이제 도심의 고급 비즈니스 지구에서 불법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그는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배기가스를 마시고 얼마 안 되는 잔돈을 위해 동네 건달들과 자리를 다퉈야 했다. 그는 가게 처마 밑이나 운이 좋으면 순찰 초소에서 잠을 잤다. 그의 마음은 무감각해졌다. 그의 자존심은 그의 화려했던 과거와 함께 오래전에 묻혔다. 오늘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무자비하게 도시를 씻어냈다. 강한 바람에 빗방울이 바늘처럼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여기저기 찢어진 얇은 주황색 비닐 우이만 걸친 민주는 호화로운 컨벤션 센터 로비 앞에서 떨며 서 있었다. 안에서는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다국적 기업의 새로운 지사 그랜드 오프닝이었다. 고급 차들이 차례로 도착하여 향기롭고 멋지게 차려입은 손님들을 내렸다. 민준의 임무는 손님들이 비싼 옷을 적시지 않도록 차문에서 로비까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었다. 부자들의 동정심에서 나오는 지폐 몇 장을 기대하면서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로비 바로 앞에 멈췄다. 그것은 그날 밤 도착한 차 중 가장 호화로운 차였다. 민주는 손에 든 약간 망가진 큰 우산을 들고 재빨리 다가갔다. 그는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고 하인처럼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였다. 우아한 하이힐을 신은 한 쌍의 긴 다리가 아스팔트를 밟았다. 민주는 빗물이 튀지 않도록 차에서 내리는 여인을 보호하려 애쓰며 즉시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 여인은 꼿꼿이 서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정돈했다. 부드럽고 친숙한 값비싼 향수 냄새가 민준의 코로 스며들어 묻혀있던 과거의 기억을 일깨웠다. 민주는 이 귀한 손님이 누구인지 보려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쳐 그들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의 앞에 있는 여인은 지혜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이혼했던 소박한 가정주부 버전의 지혜가 아니었다. 차가운 감사원 지혜도 아니었다. 이것은 최고의 버전의 지혜였다. 그녀는 너무나 빛나 보였고 피부는 잘 관리되었으며 얼굴에서는 평온과 진정한 행복이 뿜어져 나왔다. 지혜 옆 다른 문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예전에 지혜를 변호했던 변호사 지훈이었다. 지훈은 이제 지혜 옆에서 늠름해 보였다. 그의 손은 지혜의 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예전에 민준이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보호적이고 애정어린 제스처였다. 그들은 완벽하고 동등한 한 쌍처럼 보였다. 민준의 혀는 굳었고 입술은 추위와 충격으로 심하게 떨렸다. 그는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지혜.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렸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고 약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혜는 그 중얼거림을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초라한 주차 요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은 민준에게 매우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는 지혜가 놀라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적어도 민준이 그녀의 삶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감정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랐다.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민주는 욕을 먹거나 침을 뱉음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적어도 그것은 그가 여전히 존재로 여겨진다는 의미일 테니까.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정말로 예상 밖이었고 뺨을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지혜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통과 빗물에 젖은 민준의 초라한 얼굴 뒤에 있는 전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평평하고 정중하며 거리를 두는 시선만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귀부인이 하인에게 보내는 시선. 지혜는 놀라지 않았다.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민준을 자기 임무를 수행 중인 주차 요원으로 보았다. 지혜는 완전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가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은 삶의 수준에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일 뿐이었다. 지혜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형식적인 미소. 그녀는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열어 붉은색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그 돈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우산이 큰 도움이 됐어요. 지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라는 호칭은 없었다. 드라마도 없었고 단지 전문적인 감사의 말뿐이었다. 지혜는 더럽고 떨리는 민준의 손에 그 돈을 쥐어주었다. 잔돈은 가지세요. 따뜻한 음식 사드세요, 아저씨. 비가 와서 춥네요. 지혜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얼굴을 다시 지훈 쪽으로 돌렸다. 지훈은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를 밟고 따뜻한 건물 로비 안으로 안내하며 민준을 밖에 남겨두었다. 민준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전처가 준 5만 원짜리 지폐를 꽉 쥐고 있었다. 빗물은 이제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섞였다. 그는 멀어져가는 지혜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빗속으로 들어갔다. 로비의 유리문이 천천히 닫히며 이제 계급이 달라진 두 세계를 영원히 갈라놓았다. 민준은 최악의 카르마가 가난이나 감옥살이가 아니라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의 완전한 무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에게 민준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민준은 그저 멍하니 그 건물을 바라보며 손에 쥔 돈을 구기며 이 지폐 한 장이 한때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여자에게서 남은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 아래 민준은 마침내 주저앉아 영원한 후회 속에서 울부짖으며 한때 자신이 낭비했던 여자의 성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관객이 되었다.